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의 이계경제다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또 화요일 날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화요일 날로 고정이 될 것 같고요. 밖에 봄비가 그래도 꽤 내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우리 앞에 지금 많은 여러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은 저는 문제를 접근할 때 가능하면 어떤 핵심을 잡아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년이라는 화두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청년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온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특히 청년들이 이 코인에 그러니까 푹 빠져 있죠. 사실 최백은 TV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9시부터 이제 최백은 TV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2탄을 비트코인이라기보다도 암호화폐 2탄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청을 해주시면은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코인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을 사실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은 청년의 이 절규를 들어주면 청년이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면은 저는 민주당은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절규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신호가 왔었죠. 소위 금수저 흑수저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금수저 흑수저라고 얘기하면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게 되면 10명 중에 한 7.5명 정도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또 절규를 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민주당의 장기 집권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문제의 출발점을 지난주에 제가 이게 경제다에서 시간 관계상으로 배현진 부동산법을 잠깐 다루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청년 문제하고 관련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현진 부동산법을 따라하면은 이 선별 따라하기의 재판이다. 선별 지원이요. 지난해 1년 내내 우리가 했었던 전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 지원을 이 선별 지원은 사실 그러니까 국힘당의 주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라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진 이유가 저는 이 국힘당 따라하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현진 부동산법을 4.7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가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슬기롭게 정리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현진 부동산법은 어떤 거냐면요. 지난해 6월 달에 그러니까는 이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배현진 그 의원 블로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소위 이 그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내년에는 얼마나 더 오를까요? 해가지고 이제 배현진 부동산법을 적용하게 되면 크게 혜택을 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배현진 부동산법은 부자 감세입니다. 부자 감세인데 택도 없는 부자 감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배현진 부동산법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이 그 기준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12억 원으로 좀 올리자. 12억 원으로 올리자.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올해 이제 종부세 적용 대상자들이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7%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1.4%뿐이 안 돼요. 1.4%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전 국민의 1.4%를 위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그러니까 감면해 주자는 것이 그 배현진 부동산법의 핵심인 내용인데요. 배현진 부동산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그러니까는 배 이상으로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에서 규모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집값이 그러니까 폭등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에 비례해서 세금도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도 그에 비례해서 더 내듯이요. 재산의 가치도 증가하면은 그만큼 세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세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는 이유에 대부분은요 집값이 폭등을 해서 생긴 문제예요. 집값이 폭등을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요 집값 더 폭등합니다. 지금 이제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그러니까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배현진 법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가 산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한국감정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할 때부터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너무 그러니까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평가 금액을 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좀 완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했을 때 그것을 그 가격에 실제 가격대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때 2009년도에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하여간 생뚱맞은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정평가사들이 그러니까 이 감정한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사지를 한 것인데 한번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러니까는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다 반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다거나 직간접적으로요. 아니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눈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마사지를 했는데 그 가격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가격에 일부 비율만 이제 반영하겠다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하나의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5%씩 계속 올려왔습니다.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0%까지 이제 인상될 이제 상황이 있는데 이걸 다시 빠꾸해 가지고 80%로 내리고 고정시키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가격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가격이 아닌 지역들이 많은데 그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80%만 이 기준으로 삼자는 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근데 이걸 80%에서 고정시키자. 그만큼 그러니까 한 20%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거죠. 결국 이제 부자 감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기 지역구가 이제 송파구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배현진 이제 그러니까는 그 블로그에 의원 블로그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내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현행 그러니까는 이 그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83억 원 정도 지난해 됐었는데 올해 이게 188억이 되고 8억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배현진 법안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한 70억 정도 그러니까는 이걸 낮추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 그림만 봐가지고 가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이제 그러니까 57평형을 예를 들고 있어요. 57평형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는 시세 매매 가격이 한 29억 한 2천만 원 됐었습니다. 29억 2천만 원이요. 근데 공시지가로는 한 3분의 2 수준인 한 20억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그 공시지가 매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액을 지난해 468만 원을 냈어요. 468만 원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한 이 아파트가 동일 아파트가 한 10% 오른다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이제 그러니까 거래 가격은 한 31억 한 3천만 원이 되게 되겠죠. 31억 3천만 원 정도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매겨질 걸로 전망이 되냐면은 한 22억 5천만 원 정도 매겨집니다. 22억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도 한 2억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 4천만 원 정도 더 오르는 거죠. 그런데 현행 제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세금을 내게 되면 773만 원을 내게 돼 있는데 자기가 발의한 법안으로 하게 되면은 355만 원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발의한 법안으로는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은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2억 원이나 더 많이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뭐냐면은 한 110만 원 정도 더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원 이상 불로소득이 새로 오르니까는 증가했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여주자는 거예요. 이게 배현진 법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한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증가했는데 세금은 오히려 110만 원을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춰주자는 게 이게 배현진 법안이에요. 예? 이게 배현진 법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3억 원 정도의 불로소득이 또 발생을 하는데 세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내는 거에 비해 가지고 올해 내는 거에 비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더 내는 식으로 3억 원이나 증가하는데요. 예? 3억 원이나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법안대로 하면은 당신들 그러니까는 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지역 구민들의 좀 이제 고가 아파트를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법안을 통과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종부세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는데 9억 원이면 매매 가격이 현실적으로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최대. 그다음에 12억 원이게 되면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안 되니까 종부세 대상이 축소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종부세를 안 내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더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더 하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집값 상승을 가져오죠.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세금은 안 변하더라도 세금은 더 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 얘기 나올 거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요.
그럼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게 된 걸 가지고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면서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을 완화하자고 또 주장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요, 딱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적게 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많은 거거든요. 많은 거고,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어쨌든 간에 정부가 모든 수단을 거의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정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종부세를 완화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종부세 체제를 홍남기 부총리가 진두지에서 만든 건데,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그러니까는 다시 그러니까는, 예?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배현진을 따라하게 하는데, 배현진 따라할 거면은 못하러 민주당에 있어요. 예? 그냥 저기 국힘당 가서 하면 되지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일부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청년층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한다면은 생애 처음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좀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하자,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라고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박근혜 때 최경환이 바로 그 빚내서 집 사기로 해가지고 나라를 거덜냈어요.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 말기 때 나라 경제 완전히 거덜났었습니다. 예? 근데 청년이라고 해서 빚을 그러니까 더 내가지고 집을 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논리는 참 문제 있는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가게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어요. 몇 번 제가 이 시간에 소개했지만은, 예? 가계 부채가요. 그래, 국민들이 부채 때문에 지금 소비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 같은 데서도 한국 경제의 문제로 내수가, 민간 가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민간 가계 소비가 너무 이게 침체돼 있다, 이게 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다시 집값 오르게 해가지고 국민들 그러니까는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게 동참을 시킨다? 이거 나라 경제 다 말아먹는 일입니다. 말아먹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한몫 챙기려고나 하겠죠. 예? 작년에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예? 지방에서 이 제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가지고 임대사업을 부업으로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 당장 특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임대사업자들 그러니까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주냐면요, 제조업체들에 비해 가지고 수십 배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못하러 어렵게 그러니까는 이 공장 돌려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도 임대 사업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으로 투기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이건 불로소득이잖아요. 이건 나라 경제를 좀 먹는 겁니다. 예? 누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이 누가 혁신을 하려고 하겠어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요, 오늘 제 주제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요? 우리 사회가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인생은 그러니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면은 예? 그 인생이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그러니까는 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배현진이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입니다. 뭐라고 올렸습니까? 이게 4월 20일자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요. 완전히 민주당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여당이 진작 정신을 차렸더라면 자기 말 듣고 그러니까 작년에 자기가 입법 발의한 거를 통과시켰으면은 예?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다시 이거 완화하자느니 뭐 하자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예?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니네들 국민들한테도 버림받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습한다고 우왕좌왕들 하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조롱을 지금 배현진한테 지금 민주당이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4.7 보궐선거에서 진 이유가 종부세 법안 때문에 지난해 강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배현진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배현진 따라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요? 공평성, 형평성입니다. 공평과세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예? 공평과세를요. 근로자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에 비해 가지고 내는 세금이 소위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평균 한 6.7%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0.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요? 예? 몇 배나?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불리한 거예요.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거예요. 예?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렇게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면은 누가 땀을 흘리려고 하겠냐 이거죠. 예? 누가 땀을 흘리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혁신이 없어지면 그 나라 미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청년들이 절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기회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임을 한다 이거예요. 불공정한 게임을요. 어느 분이 청년들에 대한 이런 공정성 의식에 관한 어떤 정리한 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특권하고 세습.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부패 세력들. 우리나라 부패 세력이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사는 세상이 뭐예요? 반칙이 없고 특권이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공정한 세상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권과 세습이 우리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기회가 다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러니까 비싼 집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너무 차이가 심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민주당을 등을 돌렸다 했을 때 지금 종부세 완화하게 되면요. 청년들 등 더 돌려요. 청년들 등 더 돌립니다. 예? 정반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청년들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저렇게 그러니까는 부동산에 목매고 주식에 목매고 일확천금 꿈꾸게 된 것이 저거는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가 특권하고 예? 근데 반칙이 이런 것들이 세습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부가 세습되는 사회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부가 세습되는 사회는 사실상 신분이 세습되는 거잖아요. 저런 사회는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습 자본주의 사회인 겁니다. 예? 세습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데 결과가 불평등한 거는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더 강화를 하게 되면요. 공정성을 강화해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게 되면요. 사회 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청년들도 그러한 상식을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자기들 그러니까는 자기들 이런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해요. 청년들도요. 자기들 그러니까 일확천금이나 요행이나 바라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청년들이 꿈꾸는 삶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어떤 거를 하고 싶냐? 청년들은 기본적으로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러한 환경이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 환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치여서 사는데 예?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주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정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한 서너 개씩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닌 거죠. 예?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게 하려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자,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신규 대출, 지난해 신규 대출, 은행에서 신규 대출 받은 사람 중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55%고, 예? 사람 수 기준으로는 58%나 됐습니다.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부동산을 뛰어드느냐 이거예요. 예? 2030 세대가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이 매수에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 예? 자, 봐보세요. 30대 이하가 2030 세대가 가장 그러니까는 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요. 예? 자, 우리가 지난해 보게 되면은 주식이 막 오르면서 청년들이 또 주식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사는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5조 이상 그러니까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30대 이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94% 이상이나 증가했어요. 돈 빌려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이 금액 비율이요. 94%나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부동산, 주식 이런 데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뛰어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뛰어들게 하는 이유가. 예? 자, 그래서 국내 주식 개인 소유자 보게 되면요. 20, 30대가 전체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는 절반 정도가 20, 30대에서 그러니까 증가를 했어요. 예? 증가율이 20대 같은 경우는 182%나 증가했고요. 예? 20대가 주식을 하는 20대가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부동산이나 이 주식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사실 청년들은요. 저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었을 때 그렇듯이 자기들 하고 싶은 게 많다고요. 꿈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예? 너무 현실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대로 살다간 자기는 그러니까 거지로 그러니까 평생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생 역전과 소위 말해서 한 방을 누리면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 여기 막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인 투자에도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의 한 64%가 20, 30대란 말이에요. 20, 30대가 왜 부동산, 주식, 코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꼰대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예? 꼰대 같은 소리나. 젊은이들이
왜 코인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금융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요. 금융위원장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예? 이 금융회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데예요. 금융이 우리가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가장 불공정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공정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죽지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청년들한테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은성수의 난이죠.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요, 코인에 대해서 코인을 잘 몰라요.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무지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위원장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청년들이 금융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가 금융위원장이에요.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더군다나 코인이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 저런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내일 밤 최백은 TV를 시청해 보세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대한민국 청년들한테는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저렇게 부동산, 주식, 코인에서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면은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면 돼요. 자, 그걸 제공해 주는 방법을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어떤 게 필요하냐?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금 2030 세대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M이라는 것은 모바일 세대, 이제 밀레니얼 세대 할 때 M이고요. 네? 밀레니얼 세대 할 때. 소위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요.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그러니까는 일상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90년대 후반 세대들을 Z세대라고 하죠. 거기다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알파 세대예요. 이게 2010년은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하나의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예?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 이런 쪽으로 지금 산업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대들이 새로운 시도를 자꾸만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뭐냐면요, 산업 생태계가 늙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진입해가지고 더 팽창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소위 말해서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경제가 플랫폼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데이터 혁명이 계속 소위 말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요, 결국은 2030 세대가 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청년들의 미래도 열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리는 겁니다. 에? 이 홍남기 부총리나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맨날 내쳤던 게 뭡니까요? 플랫폼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그 두 양반이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플랫폼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데이터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호로 외쳤던 거예요, 그동안에요. 예?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2030 세대예요. 2030 세대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요, 그건 대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거, 플랫폼 사업 모델과 관련된 거,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자원이 뭐냐? 데이터하고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하고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청년들한테요. 예? 이 청년들이 데이터를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좀 뒤처졌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요.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요. 뒤처졌는데 이런 걸 제가 이제 꿈꿉니다. 뭐냐면은 우리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지역이 없지요. 어렵지 않은 지역이 없는데 한 지역을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시키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역사회를 플랫폼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를 플랫폼화 시키자는 것은 뭐냐면요. 지역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제조업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생산업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것을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소비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쇼핑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 소비자들이 그러니까는 소비자한테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 연결을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맘카페 같은 데다가 맘카페가 그거를 그러니까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맘카페가 기장은 안 할 게 아닙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생산업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으면은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한 20 내지 30%를요. 그 유통비용 절약된 것을 이런 이 상품을 유통시켜주는 홍보시켜주는 역할하는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돌려주자 이겁니다. 유통비용을요. 20 내지 30%를요. 그걸 지역화폐로. 그래야지만이 그 받은 수익을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 경제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형성된 플랫폼이 형성되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그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를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시키는 것을 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는 거기에다가 지자체 정책도 그러니까는 홍보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예? 예를 들자면 민간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못하고 있어요. 진화를 못하다 보니까는 맨날 민간 기업들도 정부한테 공공 데이터를 좀 쓰게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징징거리고 앉아있잖아요. 예국의 기업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기업이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플랫폼화 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진하려면은 먼저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주거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주거가요. 청년들이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청년층들이 그 주택 관련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에 대부분은 뭐냐면요.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들이 대출한 돈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 중에서 85% 이상이 뭐냐면은 이 주택 자금이에요. 아니 전세 자금이에요. 전세 자금. 왜?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걸 돈을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오르고 전세금도 오르고 그러니까는 청년들은 아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예? 청년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서베이를 해봤어요. 서베이를 해봤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구파발역 근처에 삽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서베이를 해봤는데 뭐냐면 20대 청년한테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한 젊은이가 20대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벌 수 있는 거는 맨날 아르바이트성 이런 거 가지고, 예? 이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제한된 소득을 가지고 하는데 월세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정 비용이, 고정 지출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견디기가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파발역 근처에서 제가 이 면담을 한 젊은이가 7평짜리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원룸이요. 근데 이게 보증금이 3천만 원에다가 월세가 41만 원이었습니다. 41만 원이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근데 이 41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예? 수입 중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매번 오르고 앉아 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이제 주거 비용을 좀 이제 낮추고 싶은 거죠. 주거 비용을요. 그래서 찾다가 거기 구파발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조금 넘어가자마자 거기 원흥역이라고 있거든요. 원흥역에 그러니까 이제 한 7평짜리 행복주택 LH가 공급하는 그걸 찾았는데 3,500만 원. 보증금은 3,500만 원이지만은 월세가 한 15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한 26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고서는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일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 비슷한 지역에 경기도에서 요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형 기본주택형 장기 공공임대지요. 이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이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1인 가구도 그러니까 13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13평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7평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2배 정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 한 1,400만 원뿐이 안 돼요. 경기도형 기본주택은요. 그러니까 3,500만 원보다 한 2천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는 줄어든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 보증금 수천만 원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거기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28만 3천 원이니까는 저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에 비해 가지고 평수는 2배 정도 되는데 이건 임대료는 그 2배가 채 안 되니까요. 경기도 기본주택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예요. 기존에 자기들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민간주택에서 살 때 그 받는 그 압박, 주거비용의 압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젊은 사람들한테요.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근데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근데 중앙정부가 왜 안 하느냐? 모피아들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싫어합니다. 모피아들이란 건 뭐라 했습니까요? 모피아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들이 뭐냐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을 합니다.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위 기재부 출신, 금융위원회 출신들을 모피아라고 부르거든요. 예? 왜 그러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은 건설회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들이, 민간주택이 줄어들잖아요. 민간주택이 줄어들게 되면은 금융회사들이 돈놀이 할 때가 주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주택 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이해를.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노후에 연봉 수억 원 되는 금융기관 장들을 은행연합회 회장,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예? 보험협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회장, 온갖 금융기관장 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다 그 사람들을 왜 갖다 장으로 갖다 앉히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로비해달라는 거예요. 정책 로비를요.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대놓고 공공임대 아파트 짓는 거 싫어해요. 예?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통령은 장기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라는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중앙정부가 저걸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중앙정부가.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주거비용을 그러니까는 낮춰줘야지만이 수입이 별로 안 되는데 주거비용이 갈수록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자꾸만 커지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이 견딜 수가 있냐고요. 예? 견딜 수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저것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얼마 전 거이기 때문에 10억이 넘었다죠. 9억 원만 하더라도 저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임금 노동자들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234만 원 법니다. 한 달에요. 저거에 그러니까 얼마냐? 32년 동안 한 푼도 안 먹고 안 쓰고 써야지 모아야지만이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 돈이요. 9억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파트에 부동산에 안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요? 안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예? 젊은이들이 먼저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돼야지만이 이 공공임대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예? 부동산 투기도 그러니까 완화가 되고요. 예? 그리고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이 되게 되면은 주거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또 자기가들이니까 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안정화가 아니라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는 안정적인 주거 조건을 괜찮은 지역에 공급을 해주면은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모피아들이요. 안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세금을 강화하니까는 지금 이제 그거를 다시 뒤집으려고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종부세 폭탄 얘기하면서요. 예? 여기 민주당이 여기에 놀아나면 큰일 납니다. 민주당 망하는 길입니다. 예? 민주당 정권 재창출 진짜 힘들어집니다. 예? 이거를 종부세 세금 내기 싫어하면은요. 세금 내기 싫어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면 되는데, 자, 청년들한테 저는 기본소득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청년들이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청년들이 관심 있는 오늘날 경제는 플랫폼화 디지털화 돼 가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뭐냐면요. 데이터하고 아이디어예요.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는 짜내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때까지 자기의 자유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소위 말해 창업에 필요한 자유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유시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요? 임금소득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수입도 그러니까 작은데 또 줄어들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을 못 해요. 예?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좀 줄여줘야지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를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청년들한테 뭐 창업을 하는데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창업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보장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주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안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르바이트 하나 내지 두 개를 좀 줄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차원이 바로 기본소득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를 했죠.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자. 종부세 폐지하고요. 종부세 내기 싫어하고 국민들이 싫어하면요. 폐지하고 우리나라 이 토지 소유를 보게 되면요. 40%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냐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그러니까 30%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불평등한 토지 불평등이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고 이 불평등의 가장 핵심 고리가 바로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90%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토지세를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가지고 얻은 수입을 다 돌려주자 이겁니다. 다 돌려주자 이거예요. 이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예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저항도 없을 게 아닙니까? 국민들이요. 예? 상위 10% 중에서도 그 아래 5%는 자기가 받는 소득만큼 세금만 내는 거기 때문에 손해볼 곳 없어요. 자기가 받는 기본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상위 5%만 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특히 뭐냐면 상위 1%가요. 예? 그러면은 기껏 해봤자 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반대할 사람은 상위 5%뿐이 없는 거예요. 조세 저항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밑에 50%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예? 종부세가 그렇게 조세 저항이 이런 게 걱정되고 그러면요. 토지 보유세 걷어가지고요. 국토 보유세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요. 예? 처음에 국민들 그러니까 부담 없는 수준에서 도입, 우리가 보유세를 한 0.5% 정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예? 미국이 한 0.9% 정도 되는데, 예? 우리 0.5%를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요. 1년에 한 60만 원, 1인당 6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때 30만 원, 예? 그다음에 추석 명절 때 3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1인당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냐면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기가 일단 죽을 거고요. 토지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줄어들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은 저절로 안정됩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토지가 없을수록 적게 소유할수록 많이 돌려받으니까요. 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거기다가 소멸성 지역화폐로 돌려주게 되면 지역 경기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일석삼조 4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그러니까는 기본소득형 이러한 국토 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종부세 문제를 넘어서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부세를 후퇴하는 게 아니라 종부세 후퇴하게 되면요.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요. 청년들은 진짜 절망을 합니다. 그럼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 정권 재창출 못 합니다. 예?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려면요. 청년들의 절규가 왜 절규를 하는지를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바로 뭐냐? 불공정성이 이거예요. 불공정성. 기회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국토보유세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경험을 하게 되면요. 작년에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받듯이요. 소득세에다가도 도입할 수 있어요. 소득세도요.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소득세를 그러니까 가장 낮은 소득부터 10%부터 해가지고 가장 최고는 그러니까 한 20%까지 이렇게 누진세로 이렇게 했을 때요. 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 내지 10% 정도만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덜 돌려받는 거예요. 이걸로 하게 되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국민들 나눠줄 수도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기본소득은요. 국민들이 한번 맛을 보게 되면요.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득권층들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게 되면요. 기득권층들이 가장 타격이 심하거든요. 예? 자기들은 낸 세금보다 적게 돌려받으니까요. 예? 자, 이 기본소득만이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주거 안정 문제와 더불어서요. 주거 안정과 더불어 가지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거 하나의 사례인데
과거에 신문에 났던 겁니다. 2019년도에 그 젊은 분이 한 분이 이분이 조기현 씨라는 분인데 28살. 이분이니까 책을 썼는데 책이 이제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화제의 책이 됐는데 올해의 책으로 이제 뽑힌 이제 저건데 이분이 아버지하고 둘이 살아요. 둘이 사는데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있는 거예요. 치매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는 아버지까지 다 부양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치매 환자시니까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막 노가다를 별별 노가다 다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견디기 힘들게 사는데 이 조기현 씨의 꿈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걸 청년수당을 받은 동안에 한 6개월씩 이렇게 지원해줬잖아요. 그걸 받는 동안에 자기가 글을 쓴 거예요. 틈틈이요. 그 책이 화제의 책이 된 거예요. 예? 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조금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청년들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시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와 기성세대는 저 정도는 해줘야죠. 청년들한테요. 왜? 지금 기업도 그러니까는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다 보니까 직원 채용을 안 하게 되고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마냥. 그럼 스스로 자기 일거리를 만들고 스스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을 그 사회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시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것도 안 해주면은 기성세대, 어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국가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데서 모든 문제는 풀려갑니다. 모든 문제는 풀려가요. 제가 그래서 지방에 강연을 가면요. 지자체장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자기들 지방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기 쓸데없이 대기업들 유치하려고 그냥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애쓰지 마시고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라.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이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역 경제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떠나는 곳은 그건 죽은 도시입니다. 죽은 도시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고 청년들이 와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지역사회 살리는 거고 지역경제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에요. 예? 자, 이걸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 자, 금융이라는 데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 낮추고 돈을 퍼부어대도 청년들이라든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안 가요. 예? 왜? 돈이 안 돌아요. 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 못 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 힘들어요. 담보대출이 하면 더더군다나 힘들죠. 무슨 자산이 있어야지. 예? 신용대출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이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해본 것도 없고 자기 신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쌓을 만한 기회도 못 가졌잖아요. 예? 은행은 뭐냐면 이 은행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은행 이용 못해요. 은행은 사실 누구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많은 특혜를 줘요. 그게 금융위원회가 할 일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이걸 관장하고 있어요. 아까 은성수 위원장이 예? 은행들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모든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자기 존재 이유고요. 예? 근데 그건 안 하고 청년들한테 꼰대 같은 소리 나고 앉아있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봐보세요. 이게 은행법입니다. 은행법 1조에 봐보세요. 자금 중개를 그러니까는 보다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금 중개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잘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은행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그 법정화폐, 이걸 공급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업을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그 법정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정부가 보증해 준 거. 정부가 보증한다는 건 뭐예요? 전 국민이 보증해 준 거잖아요. 그 가치를. 그럼 전 국민이 그 한국은행에서 찍은 화폐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기본신용, 기본대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급할 때 우리가 쓰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신용등급 1등급자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000만 원 통장을 그러니까 다 개설해 주자 이겁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기들 돈놀이 하라 이거예요. 예? 하라 이겁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만약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리는 그러니까 연 한 2 내지 3%. 예? 올라봤자 2 내지 3%인데 그러면 20만 원, 1년에 이자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에요. 부담 별로 없잖아요. 이자만 10년 이상 동안에 그러니까 이자만 갚게 하고. 그럼 1,000만 원을 만약에 이용할 수 있으면요. 5명이 모이면은 5천만 원이 모아집니다. 5천만 원이면 창업자금으로 굉장히 넉넉한 자금이에요. 예? 청년들이 라면 먹으면서, 예?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창업 새로운 걸 시도하는 동안에 기본적인 소득을 좀 지원받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을 저렇게 대출로 만약에 지원받고 한다면은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막 활성화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라 이겁니다. 민주당이요. 이거 이미 이재명 지사가 많이 제안한 거예요. 그동안에요. 근데 이거 왜 안 하고 있느냐? 선출 권력들이 이거 봐보세요. 은행들이 은행업을 하려면은 한국은행 지원받고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또 지원받고 하는데 여기에 다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기재부 출신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피아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모피아들이.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다 어디로 갑니까? 금융기관 장으로 가. 연봉 수억 원짜리에. 거기 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보험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신 전문화폐 카드 회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176석, 108석의 여당이잖아요. 힘 있는. 모피아들을 장악해야죠. 청와대가 모피아를 장악해야죠. 그러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1,000만 원 빌려줬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는 사람 중에 상당한 원인은요 뭐냐면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 갚는 거예요. 이금융권 가는 순간에 15%에서 20%를 그러니까 금리를 내야 돼요. 예? 15에서 20% 금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한 2% 정도만 만약에 이자를 내게 된다면은 그거 상환 못하는 율이 확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예? 실제로 이 추정을 해보면요. 그리고 만약에 못 갚는 게 그나마 걱정이 된다면은 10년 이상 동안에 1년에 이자 20만 원, 30만 원을 못 갚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못 갚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 자, 그게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은 기본 일자리,
기본 일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이걸 좀 뒷받침하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난 20년 동안에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률이 경제활동 인구의 한 3.7%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3%를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들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를 그러니까 되게 수행하잖아요.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이 인력들한테 최저임금 정도를 그러니까는 제공을 해주는데 그걸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자 이겁니다. 우리 일자리 예산으로 1년에 30조 이상씩 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16조 뿐이 안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매년 씨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실업자가 줄어들게 되면요. 저절로 그러니까 임금 인상 압력이 생깁니다. 저임금 계층들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갈등 빚으면 싸울 필요도 없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말은 일자리 최소한의 마지막 일자리를 국가가 저렇게 보장을 해주게 되면요. 기본 대출 받았다가 못 갚는 사람들을 저 일자리 연결해 주게 되면은 상환할 수 있잖아요.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있게 되면요. 많은 고용보험료가 나가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갖게 됐으니까 이 고용보험도 예? 고용보험도 그러니까는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어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은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장애가 누구냐? 이겁니다. 모피아들인 거예요. 자, 기본 대출을 만약에 1,000만 원씩 만약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신용등급 1등급자는 사실 이용 안 합니다. 자기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돈 쓸 일이 없는 사람도 이용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제일 타격받을까요? 자, 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돈이 필요할 때, 급전이 필요할 때 한 1,000만 원 쓴다고 해보세요. 누가 타격받겠어요? 카드 업체입니다. 카드 업체가 카드론으로 1년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는 막 6조, 8조만 이렇게 됩니다. 수조 원이 되어져요. 예? 근데 거기에 금리가 아무리 신용등급 좋은 사람도 10% 이상 내요. 높게는 20% 내고 있고요. 카드론 대출 받게 되면요. 예? 그렇죠? 카드 회사가 그러니까는 결국은 타격을 보겠죠. 그럼 카드 회사 타격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카드 회사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카드 회사들이 그러니까 카드론 대출 이자도 낮추는 효과도 있잖아요. 이게 경쟁이 생기게 되면요. 자기들 돈놀이 하려면 하고 싶으면요. 그리고 대부업체도 타격 보겠죠. 대부업체도요. 대부업체 타격 보는 거 왜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예? 은행들도 그만큼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은 그러니까 고금리를 못 붙이니까는 좀 수입에 타격이 보겠죠. 근데 은행들이 지난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요. 소득이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지난해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고 부채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그랬는데 금융회사들은 12%나 이상이나 소득이 증가했어요. 지난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요.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근데 그 돈을 조금만 좀 덜 벌으라는 얘기예요. 돈 못 벌게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예? 기본 대출 해주고 더군다나 부실화되면은 정부가 그것도 메꿔주겠다 이거예요. 예? 2중, 3중 장치 다 해놓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상품을 개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그 짓은 안 하고 예? 청년들이 그러니까 하니까는 청년들을 가르쳐야 된다. 예? 청년들이 그런데 뛰어들지 않게 그게 걱정된다면은 청년들이 저러한 부동산 주식 투자 이런 거 코인 투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다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심정이라고 청년들이요.
예? 방법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절망감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힘이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요. 이건 진짜입니다. 저 사람 모르고 여기 있어요. 설마 금융위원장이 모르겠냐? 저한테 그럴 때 모릅니다. 암호화폐는요, 이거는 기존의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은 내일 밤에 최백은 TV 한번 시청해 보세요. 암호화폐. 예? 자, 제가 왜 이해를 못하는지를 제가 납득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모피아들만 선출 권력이 민주당이 제압해야 될 게 아닙니까? 청와대가 제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압 못하면요, 우리 사회 불평등은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은요, 절망감 속에서 나중에 옆에 나는 일본의 청년들이 다 지금 체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렇게 됩니다. 조만간에 잘못하면요. 그러면 그 사회는 미래가 끝난 겁니다. 일본이 지금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맞아가지고 이런 이 일확천금이 생겨도 소비할 생각 별로 없어 하고 그러잖아요. 예.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오다 보니까는 체념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체념이 일본 사회는요. 예?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라고. 아직 에너지가 있고, 예? 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사회가 조금만 좀 밀어주자고요.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일자리. 이게 청년들을 숨쉬게 해주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지. 그래야지 최소한의 기회가 좀 공정하다고. 예?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모를 못 만나도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요. 그런데 부모가 고가 주택을 안 가진 부모한테 태어난 죄로, 예? 태어난 죄로 자신은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는 그냥 알바나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은 청년들은 2판 4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인 투자하면 코인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다 알아요. 얘기 안 해줘도. 왜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주식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알아요. 손실 엄청나게 볼 거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잘못하다 이게 끝물 타가지고 대손실 볼 수도 압니다.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좀 지금 이 절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국힘당이 뭡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부패 세력이에요. 부패 세력이라는 게 뭐예요? 반칙과 특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세력이라고요. 반칙과 특권을 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고요. 아주 상식적인 사회죠. 이건 좌파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사회인 거예요. 예? 그런 좀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상식적인 사회예요. 대단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에 이 선거할 때만 딱 가고 유권자들한테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다가 국회 들어가고 나면은 귀족 행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어. 예? 국회의원들은 귀족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들의 대리인이잖아. 대리인이요. 예? 민주당 진짜 새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 방향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 유권자들, 지지층들 화병나게 하지 마시고요. 일들 제대로 좀 해주세요. 예? 청년들 마음 돌리게 하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시도하면요. 청년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길이 있는데 안 하면은 그거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라면요, 정치인이라면은 예? 청년들의 절규를 이해하고 청년들이 절규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즉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시스템을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환경을 좀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에.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게 되면요, 청년들 저렇게 주식에, 저렇게 부동산에, 저렇게 코인에 자기 몸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투자라는 걸 알아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더 잘하니까는. 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보다 더 잘 알아요. 청년들이요. 예? 제가 만나본 국회의원들 치고 암호화폐 이해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청년들이 그런 거를, 그런 위험해 보인다면 위험한 것을 덜 추구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